오늘 미국장이 상승하고 하락으로 끝나긴 끝났는데 나스닥은 0.0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이게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반등 강도가 너무 약해서 상황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장도 플러스로 반등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정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강도가 약해서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아시아장은 그 전날 유럽장하고 미국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장은 오히려 반등했는데, 중국장이 반등한 이유는 시진핑이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을 꺼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뉴즈원 기사고요. 김지현 기자께서 4월 27일 올린 기사인데, 경제위기 중 시진핑 해법으로 민간 자본 통한 인프라 확대. 정부가 자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안에 내용 보면 주요 인프라들 확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 확대가 빠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계 소비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주변 전반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를 빨리 끌어올리겠느냐,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랫방향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방어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이날 통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항만, 공항, 도시철도, 교통,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 송유관, 가스관, 스마트 전력망 등 중국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을 언급했는데 새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과연 있겠느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거나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감을 주기는 그렇고, 주로 기업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 정도로 끝나는데 그 기업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가계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투자 확대가 빠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방 압력, 경기 하방 압력을 멈추는 정도는 되겠죠. 소비자들의 그 경제 활동성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기엔 락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줄어드는 가계 소비 역량을 충분히 커버하기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방향성을 타진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보면 유가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반등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이한 건 금이죠. 금은 1,500달러 또 깨졌습니다. 깨졌다가 반등했는데 다시 깨졌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당으로 보면. 유가는 수급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은 수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금이 최근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금 가격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가치 베이스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최상단에 있지는 않지만 상단 부분에 있는 건 맞거든요. 최근 힘을 잃고 내려가는 이유는 이 달러 인덱스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로 표시하는 금값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이 안전자산이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얘기를 가끔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이 강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그거에 대해 대응을 못하는 걸 보면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금은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나온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기업실사지수, 경제심리수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경제심리수, 소비자심리수가 나왔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소비자 동향조사가 나왔네요. 여기 ESI라고 말하는 게, 이 ESI가 그 BSI하고 여기 뒤에 보시는 이제 CSI하고 이거 같이 합한 게 ESI거든요. 이게 발표됐다는 얘기는 둘 다 나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게 좀 일찍 발표됐습니다. 이건 27일 날. 그 다음에 BSI는 28일 날. 얘는 4월 달에 조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지표들은 전월 말에
최종치가 나오니까 다음 달 말에 전월 말 걸, 전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지수는 당월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CSI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기 보시면 옆으로 그냥 계속 개구름을 치고 있고 살짝 올랐습니다. 4월 중. 얘가 5월, 6월, 7월로 가면서 얘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거는 BSI거든요. BSI 지수를 놓고 보면 살짝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조업이고요. 살짝 올라갔죠. 그래서 업황이 플러스 3인데 계절 조정으로 하면 플러스 1 증가했어요. 전월 대비.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건 BJ조 서비스업이죠. 얘도 살짝 증가했습니다. 얘도 그냥 보면 플러스 4 전월 대비 올랐죠. 그 다음에 업황으로, 그러니까 계절 조정으로 플러스 1 둘 다 오른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그러니까 4월 들어서는 3월보다는 전부 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그렇고 기업 심리지수도 그렇고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다 올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ESI는 추세적으로는 전월 대비 지수차가 좀 올랐습니다. 2.3포인트. 심리적으로는 약간 이 이 파란색은 추세선이거든요. 추세선은 약간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만 전월 대비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추세선상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직전 2년에 있었던 코로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심리지수는 이제 오미크론 상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력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압박을 주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올 초에 심리지수가 계속 꺾여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서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그런 심리적과 부분은 좀 둔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이 늘어나면서 심리지수를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이거는 이제 재고인데요. EIA 데이터고 요거는 쿠싱 지역에 있는 오일 재고 패턴인데 얘가 지난번에 저점을 뚫고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그 비축류, 전략 비축류 이런 것들 방출하고 이런 것들 얘기 나온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쿠싱 지역의 오일 잔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아직 꺾여서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 좀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쿠싱 지역 오일이고 이건 미국 전역에 있는 그 크루드 오일 재고입니다. 원유 재고. 얘는 일단 바닥으로 내려가는 강도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요게 좀 특이한데 여기 보시면 유럽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누가 올리셨냐면 요거 정원식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유럽에 미국 석유가 필요한데 미국 석유 업계는 증산하지 않는 이유 4월 27일자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했는데 이거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석유업계의 가격 전망은 부정적이다. 뉴욕타임즈는 일각에서 유가가 올해 말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건 너무 심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원유 업체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가격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2022년 말에 WTI 얼마나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80에서 $90, 80달러, $100죠. $99. 요 사이에 유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여기 보면 이제 $70 미만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80에서 $100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에서 $5 미만, 그러니까 $4.9, $4.99 요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왼쪽이 유가거든요. 유가는 지금 $102대 언저리에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이 파란 겁니다. 이쪽 오른쪽. 이 천연가스는 지금 $7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앞으로 세차게 밑으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4대에 있는다고 천연가스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천연가스는 $7대에 있는 $4면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예, 보시면 달라스 이거 헨리 내추럴 가스가 이게 $4대에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밑으로 내려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언저리에 있을 거니까 이 밑에 이 뒤에 있는 이 언저리 대로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석유를 생산하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이 증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인지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급에 대한 영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보면 이것도 볼까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지난달 밸런스 연방준비 요거 아니고 위에 보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거나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 경제의 침체. 이거는 뭐 중국 경제의 침체는 아닐 것 같고 이건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는 좀 줄겠지만 회복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이 지거나 이란 핵협상 타결 등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여기 이란 핵협상 얘기가 나오죠. 최근 이란 핵협상을 보면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일 전에 빨리 대면 회담하자 이렇게 재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 핵협상도 한 가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미친 듯이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원자재로 에너지 부분으로 인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피크를 친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연준에서 계속 그 무차별적으로 기준금리를 막 빅스텝으로 여러 번 인상할 것 같고 QT도 대규모로 빨리빨리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다만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친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압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준의 태도는 좀 타이트한 거에서 약간 느슨하게 정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올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상황이 좀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그 속도 조절론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방크가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4월 18일자고 황시영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이 잘 보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를 5에서 6%까지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연준이 중립금리를 잠재성장률 달성시 균형 이자율을 2.5로 추산하고 있는데 도이치방크는 그게 아니고 5% 여기 어디 갔지? 4에서 5%?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 보면 도이치방크는 중립금리를 5%대로 추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 게 10년 국채고요. 그 다음에 빨간 게 연준 기준금리입니다. 밑에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80년대 인플레이션, 석유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있을 때 보면 이 연두색이요. 이 연두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을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물가하고 금리가 정점을 칠 때 똑같은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 뒤로 패턴이 좀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요 시기 보면 과도하게 10년 국채 수익률을 넘지는 못했죠. 그리고 요 시기부터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치고 내려가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거든요. 패턴이. 근데 요번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상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얘 때문에 여기 있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직전에 있었던 3%대 초중반에서 끝났던 10년 국채 수익률의 상단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면 2.5에서 정확히 제가 저걸 지워서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이게 4%대까지 올라가죠. 4% 초반대까지. 근데 얘가 4% 초반을 넘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5%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5%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식 시장을 벗어나서 다른 쪽의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부분 중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국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전을 위해서 회피하는데 그게 안전이 아니고 가격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추가 가격 하락이죠. 할 수 있는 채권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여기는 안 보여드렸지만 지난번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까요? 제가 이 보라색 데이터 이걸 마지막에 다시 넣었습니다.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10년 국채의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현재 이게 현재 제로입니다. 제로. 물가를 반영해 보면 실제로는 10년 국채 수익률을 투자해도 먹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국채 수익률로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탈해서 안전자산으로 다 넘어가는 액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10년 국채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5%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투입해서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런 상황에 몰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자금이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만한 곳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 우리가 지목될 수 있는 게 금이기도 한데, 금이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기대치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주식을 들고 다른 쪽으로. 주택시장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택시장 최근에 신규 주택 판매하고 잠전 주택 판매 수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주식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확실하게 경기가 수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당장 그런 일이 터질 거다라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도이치방크가 얘기하는 것도 내년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내년 연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방크도 내년 4분기 얘기를 했었죠. 올해 경기 수축이 급속도로 발생해서 올해 주가가 계속 지금 조정 이후에 계속 급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있지만 주식시장의 추세 붕괴의 시작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흥국가 얘기를 잠깐 댓글에서 물어보셨거든요. 신흥국의 부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면 우리나라 IMF나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었잖아요. 이걸 4월 27일자 현윤경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나라 외환보유 액입니다. 외환보유가 한 4,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4,6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외부채는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대외부채거든요, 이게. 순대외 채권이네요. 1조 달러. 대외 채무를 제가 한다는 게 대외 채권을 올려놨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대외 채권이 지금 1조 달러가 넘고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기 4,600억 달러에 대외 채권이 1조 달러. 그다음에 그래서 순대외 채권이 지금 4,490억 달러인데, 잠깐만요. 차트에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대외 채무입니다. 저희 대외 채무가 지금 현재 한 6,2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외환보유액이 4,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1,600억 달러 정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거를, 그러니까 대외 채무를 외환보유로 다 갚으면 한 1,600억 달러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외 채권이 한 1조 달러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부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환, 여기 이제 기사 밑에 보면, 밑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